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멋진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증시 분위기가 정말 오래간만에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저 역시도 간만에 미준 멤버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만끽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장기간 연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특별 방송 하나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미국 주식 초등학교 김민중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뷰수는 아직 10,000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서 그런지 인기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김인중 대표님의 미국 주식 초등학교 영상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겨주셔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히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 모차르트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주말에 두 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님, 초이스탁이 요번에 바닥을 맞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CNN 공포 구간에도 수치가 나왔었는데 왜 초이스탁이 맞추었다고 하시는지요? 분명 제가 뭔가 빠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답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인중 대표님께서도 짧은 답변을 올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 같으셔서 제가 간단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락장 조정의 바닥은 4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5천 아래로 종가가 떨어지면서 가장 많은 하락을 기록했던 날이었죠.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초이스 스탁이 처음으로 이제 매매 신호가 공포 단계로 떨어진 게 4월 8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포 단계가 아니라 불안 단계였죠. 그래서 불안 단계 이하로 처음으로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바닥을 찍었을 때 이제 공포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리즈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요. Fear and Greed 인덱스도 4월 8일에 공포 구간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8일에 Extreme Fear잖아요. 그래서 극적인 공포를 우리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역발상 투자법에 따르면 매수 신호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는요. 여기 보시면 엄한 곳에서 매수 신호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 19일에도 극적인 공포감까지 20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조정장에 진입했을 때 여기 보시면요. 2025년 2월 25일부터 이미 Fear and Greed 인덱스는요. 24를 찍으면서 극적인 공포로 빠져들었거든요. 따라서 극적인 공포감이 너무 빨리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CNN의 공포 탐욕 지수를 믿고 매수를 시작하셨다면 지나치게 빠르게 좀 매수를 완료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25일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극적인 공포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데요. 떨어진 시점도 역시 3월 28일부터 극적인 공포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극적인 공포가 너무 자주 등장했고 빠르게 등장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는 달랐습니다. 마켓 스코어는요, 4월 7일까지 단 한 번도 공포 단계로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때까지는 좀 매수를 자제하라라는 신호를 우리한테 던져줬고요. 처음으로 이제 공포 단계에 떨어진 것이 4월 8일 정확하게 바닥을 지적했죠. 자, 여기 보시면요. 김인중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격한 시장 하락 시 성급한 매수보다는 바닥 신호 확인 후 단계적인 매수 전략을 실행하세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아까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여기 보시면요, 언제 극적인 공포로 빠져들었냐면요, 처음으로 2025년 2월 25일이었습니다. 2월 25일 날 매매 신호를 좀 확인해 보시죠. 2월 25일이면요, 마켓소가 57이었습니다. 57이라는 것은요, 이때는 주식을 사면은 조금 너무 시기상조다, 이런 신호를 지금 초이스스탁의 마켓스코어는 우리한테 보내왔던 거죠.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 조정을 겪으면서 초이스스탁의 마켓스코어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갖게 됐다, 이런 언급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시킹알파뿐만 아니라 초이스스탁에 조금 더 의존하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리즈 모짜르츠님 소중한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제 궁금한 부분 완전히 해소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4월 28일 새로운 한 주를 열면서 시작하는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상승 종목의 수가 하락 종목의 수를 월등히 능가하고요. 게다가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을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녹색이 굉장히 밝습니다. 따라서 선명한 녹색이라는 것은 그만큼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 급등한 종목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S&P 500을 이루는 11가지의 섹터 중에 단 한 가지의 섹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의 섹터는 모두 긍정적인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락한 섹터 하나가 있는데요, 컨슈머 스테이플스, 우리가 보통 필수 소비재라고 부르는 가치주들만 떨어졌고요. 나머지는 모두 급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우리가 애정하는 기술주가 무려 한 주 동안 8.09% 급등했고요. 두 번째로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미 소비재가 6.58%로 2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소비재에는 우리가 애정하는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가 들어가 있죠. 이 두 종목이 섹터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여기에는 메타 그리고 구글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메타랑 구글 모두 급등하면서 4.6%라는 좋은 수익을 우리한테 안겨줬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메가테크 기업들이 선전하면서 세 가지의 섹터,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미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섹터가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존 탑 18의 성적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56.63%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프로쉐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무려 25.6% 이상 올라가면서 폭등했고요. 두 번째로 팔란티어가 좋았는데요, 20%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는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한 주 동안 19.25% 상승했고요. 네 번째로 테슬라가 플러스 18.06, 스트래티지가 플러스 16.24, 이노데이터 플러스 15.2, 브로드컴 플러스 12.47, 비트코인이 10% 이상 급상승하면서 94,910에 가 있고요. 다음으로 비스트라가 플러스 9.72, 아마존 플러스 9.49, 엔비디아 플러스 9.38, 메타 플러스 9.13, TSMC 플러스 8.80, 넥스트래커 플러스 8.31, 알파벳 플러스 7.14, 셀레스티카가 플러스 5.96, 탈렌 에너지 플러스 3.98, 마지막으로 우버도 3.34% 올라가면서 18종목 모두 급상승하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금요일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단연 최고인데요. 하루 동안 무려 9.8% 급상승했고요. 게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2.22%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좋은 이유를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폭등한 데는요, 그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형 호재 하나가 발생했거든요.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호재를 테슬라가 맞이했는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금요일 연방 정부가 미국 도로에 더 많은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후 급등했다. 뭔가 정부 차원에서, 그것도 이제 연방 정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죠. 그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미국에는 여러 가지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주도하에 연방 정부가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규제가 확립되면서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올라갔었죠. 드디어 이런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션 더피인데요. 션 더피는 목요일 오후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안전 우선, 혁신 촉진, 상업적 배치를 가능케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 행정부는 중국과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높다. 더피 장관이 보도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가 지금 혁신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교통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율주행에서 앞서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도와주겠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교통부 혁신 의제의 일환으로 이번 프레임워크는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단일 국가 표준 수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첫 번째는 규제를 완화하겠다. 두 번째는 단일 국가 표준 수립을 만들겠다. 따라서 주 차원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에 큰 베팅을 해온 테슬라에게 좋은 소식이다. 2024년 4월에 일론 머스크는요, 누군가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테슬라 주주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만큼 테슬라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지금 CEO가 얘기를 한 거죠. 테슬라는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이때는 이제 모델 Y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서 2026년에는요. 사이버캡 로보택시 생산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정대로 만약에 실행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또한 알파벳의 웨이모에도 긍정적인데요.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오스틴 등 여러 도시 자율주행 택시를 이미 운영 중이죠. 그리고 매주 25만 회 이상의 완전 자율 유료 탑승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업이죠. 그리고 올해 말에는 애틀란타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테슬라가 지금 뒤처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요. 비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알파벳에서 구축하고 있는 웨이모에서 구축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에 비해서 비용이 한 20%에서 25%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대중화는 더 먼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더피 장관은 또한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비판해왔던 프로그램도 간소화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는요. 고급 운전자 보조 기능이 장착된 차량의 충돌 보고에 대한 일반 명령은 유지하되 더 이상 월간 보고서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은 사고들도 다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요청하기 전까지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 주가는 이번 주에만, 지난주에만 18% 이상 상승했고요. 2024년 대통령 선거 구간인 11월 8일 주간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모멘텀이 갑자기 급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테슬라는 화요일 밤 실적 발표에서요. 머스크가 향후 몇 달간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기대가 올라가고 그때부터 모멘텀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25년 4월 26일 기준, 지금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 기준으로 모멘텀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4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12가지는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테슬라의 6개월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테슬라 주가는 지난 2개월 동안 220달러와 288달러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바닥은 220이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위쪽은 288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맡겼죠. 자, 그런데 288달러 부근에는요, 테슬라의 20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 주에 테슬라 주가가 288달러 저항선을 뚫고 상향 돌파한다면요, 전에는 두 번, 세 번이나 막혔던 곳을 상향 돌파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200일 이평선이 뚫린다. 따라서 한동안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제가 직접 작성한 미존 특별 컨텐츠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미국 증시가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5가지 근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제목만 봐도 너무나 긍정적인 내용이겠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전에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를 먼저 읽어드릴까 합니다. 김정훈이라는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평소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미존 멤버십 그리고 구독자로 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남겨주신 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멤버십과 유튜브를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3주간 하락폭과 변동성이 큰 장에서 4월 3일 메타와 아마존 매수를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이나 추가 매수를 안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모를 하락장을 대비하여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는 중인지요? 4일 연속 상승장이라 기분이 좋으면서도 현금 비중 25% 정도를 더 써서 줍줍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도 공존하는 요즘이라 이러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사 준비와 병원 치료로 바쁘신 와중에도 유튜브와 멤버십 글들을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 역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달 초에 미준 포트폴리오 투자 종목 현황을 멤버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월 1일 기준으로 제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지를 공개해드렸는데요. 그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현금 비중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 4월 2일 날 공개했던 포트폴리오의 내용에 따르면요, 전체 자산, 유동 자산의 9.3%가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상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9.3%가 너무나 현금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유지하고 싶은 현금의 비중은 20%거든요. 따라서 목표하는 현금 비중이 20%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줍줍을 열심히 하면서 9.3%까지 현금 비중이 떨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9.3%면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금액을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지금 베어마켓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데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훈님께서는요, 오히려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4월 3일 이후에 왜 줍줍을 하지 않고 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욕심을 좀 버리자. 만약에 제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현금 비중이 9%가 아니라 50%, 60%까지 올라가야 정답이죠. 따라서 저는 지금 미국 증시의 반등을 믿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정이 불가하다면 4개월 만에 미국 증시는 보통 예전에 정고점을 탈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어마켓이 아니라 조정장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9.3%까지 줄인 것이다.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현금은 보유하고 있어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9.3%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훈님, 궁금한 점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증시가 이미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첫 번째 근거는요. G-Wave Breadth Thrust Indicator라는 조금 낯선 지표가 등장합니다. 이 지수는요, 시장 폭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표가 10거래일 이내에 만약에 과매도 상태 0.4 미만에서 과매수 상태 0.615 이상으로 갑자기 전환하게 되면요, 매수 신호로 간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하락장에서 잠재적인 반등 신호로 여겨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1978년부터 지금까지 G-Wave 매수 신호는 딱 10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드문드문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매수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요. 1개월 이후에, 6개월 이후에, 그리고 12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 있을 확률이요. 무려 통계상으로 100%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딱 10번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1개월 이후의 주가 흐름, 6개월 이후의 주가 흐름, 12개월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100%의 확률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상승치를 보시면요. 무려 1개월 동안 3.7%, 6개월 이후에는 11.1%, 그리고 1년 이후에는요. 상승률의 중간치가 22%를 넘어가는 굉장한 상승 추세를 보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4월 24일 목요일 날 이 매수 신호가 굉장히 드문드문 발생하는 드문 신호가 2023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나타났다. 긍정적인 소식을 우리가 접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상승폭의 50% 이상이 하락했다라는 신호가 등장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기 침체의 위험이 증가할수록 미국 국채 등의 우량 채권하고요. 소규모 기업이 발행하는 하이힐드 채권, 우리가 보통 정크 본드라고 부르죠. 이 두 가지의 수익률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면요. 이렇게 소규모 기업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나라 자체가 부도 날 확률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량 채권은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죠. 하지만 하이힐드 채권은요, 이 수익률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갑니다.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량 채권과 정크본드의 수익률 차이가 50% 이상 회복했습니다. 올라갔던 정크본드의 수익률이 갑자기 떨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리세션의 확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세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요. S&P 500 기준으로 이미 우리는 18%까지 떨어진 적이 있죠. 따라서 이 수준이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이 없다면요. 베어마켓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18%까지 조정을 받은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세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우량 채권과 정크본드의 수익률 차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는 리세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근거는 시장 폭하고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전례 없는 시장 폭 향상을 보였다. 지난 4월 6일과 4월 22일, 즉 9번의 거래일 이내에 뉴욕 증시 거래 종목에 무려 89% 이상이 상승하는 날이 2번이나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에 만약에 100종목이 있다. 그러면 100종목 중에 무려 89종목 이상이 급상승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2번 나타났는데요. 굉장히 가까운 현상이었다는 거죠. 4월 6일 그리고 4월 20일 9번의 거래일 이내 이런 특이한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시장의 90% 정도의 종목이 상승하는 특이한 현상이 9거래일 만에 2번이나 나타난 것은요. 1979년 이후에 지금까지 단 3번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1979년 이후에 단 3번만 발생했다는 건요. 거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호가 등장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12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시면요. 상승해 있을 확률이 100%입니다.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무조건 올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승률의 중간치를 봐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3개월 이후에는 무려 14.4%, 6개월 이후에는 플러스 24%, 12개월 이후에는요. 플러스 49%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가는 현상은 굉장히 드문 현상이고요. 90% 정도의 종목이 상승하는데 9번의 거래일 이내에 2번이나 발생하고 나면 미국 증시는 대폭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과거에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네 번째는 공포지수입니다. 빅스죠. 빅스가 굉장히 높은 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빅스 지수가 50 이상을 넘어선 이후에, 즉 극적인 공포 단계에 이르고 나서 다시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4월 28일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공포 지수는 29 이하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60을 넘어섰던 빅스 지수가 지금 3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찍었다라는 또 다른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마지막 신호는 금요일날 발생했는데요. S&P 500이 하락폭의 50%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가 5,500을 넘었죠. 지금 5,525로 마감을 했는데요. 2월 18일 날 최고점 6,147을 찍고 4,835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폭을 보이면서 하락했죠. 그런데 지금 5,500을 넘어서면서 5,491이 50%였는데요. 이 선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 얘기는요, 하락폭에서 50% 이상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50% 이상의 회복은요, 기술적 반등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더욱이 5,500은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죠. 미국 증시가 과거 2번이나 반등을 보여줬던 강력한 지지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선이 뚫려서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이때는 다시 올라갈 때는 저항선이 되거든요. 따라서 현재의 강력한 저항선이 됐던 게 5,500인데 일단은 5,500을 넘어서 5,52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얘기는요, 이번 주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근원 PCE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역시 메가테크 기업들의 어닝입니다. 자, 이번 주에 어닝 결과가 좋게 발표되면 5,500 이상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번 반등이 성공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신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과거 미국 증시 통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위에서 제시했던 5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미국 증시가 이미 바닥을 찍었을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5가지의 근거 외에도 2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었던 AAII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려 5.16%까지 하락했던 시장 폭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거래되는 거래 종목의 비율이 5.16까지 떨어졌었다. 따라서 역발상 투자 전략으로 따지면 이러한 신호는 우리가 바닥이라고 봐야 된다. 매수 신호로 이해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따라서 총 7가지의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이 바닥을 이미 찍고 상승하는 중이다, 이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확보됐다는 거죠. 자, 하지만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메타, 아마존, 애플 등의 어닝 보고서는 어떤 결과를 보고하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어떤 국면을 맞이하는지, 지금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다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부정적으로 해석해야겠죠. 자, 따라서 확률이 적은 쪽으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도 좋아야 되고,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줘야 되고, 전쟁도 끝나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존에서는요, 언제나 확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 전략을 수정 보완하고 있고요, 확률이 적은 쪽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 역시도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는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의 과정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따라서 투자의 과정이 10년, 20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텐데 그 과정이 불행하다면 사실상 결과가 좋아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투자의 과정도 행복하기 위해 건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것이 미주온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9% 정도 현금이 남아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욕심을 내면서 나는 바닥을 찍었다고 믿기 때문에 다 주식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에 하나 미국 증시가 만약에 베어마켓으로 떨어지더라도 나는 10% 가까운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미준 특별 컨텐츠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지난 목요일 테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는요,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 그리고 목표 가격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를 좀 올려놨는데요.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식도 나와 있고요. 굉장히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통해서 이 보고서의 핵심 사항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아크인베스는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30년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어 케이스,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그때는 약 3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최악인데 30만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도 되지 않죠. 그 얘기는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베이스 케이스가 적정 목표인데요. 이게 71만 달러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7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불 케이스인데요. 최상의 시나리오. 이때는 한 개당 15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가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 15배에서 16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요, 이러한 목표 가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인베스의 모델은요, 다음 공식에 기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공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각 자본의 유입 원별 TAM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시장의 규모에 침투율을 곱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가 100인데 만약에 침투율이 5%다. 그럼 이제 5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6가지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출처가 있는데요. 여기마다 침투율을 곱해서 그 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누기 2030년이 됐을 때 예상되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전체 시장의 규모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공급량으로 나누게 되면요, 하나당 가격이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한 모델을 통해서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는 어떤 시장이 있는지, 어디에서 자본이 유입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요 기여 부분이 3가지, 그리고 부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3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주요 기여 부분은 첫 번째, 기관 투자입니다. 기관들에서 드디어 이제 비트코인을 열심히 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금이죠.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과 회사들과 많은 기관들이 이제 앞으로는요, 금 대신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는 비트코인을 좀 쌓아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신흥시장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중앙은행의 전략적인 비트코인 보유입니다. 미국은 조만간 비트코인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살 가능성. 그리고 5번째는요, 기업 재무부서의 비트코인 도입입니다. 기업에서도 현금성 자산 대신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온체인 금융 서비스의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비트코인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6가지의 자본 유입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어느 정도의 기여가 가능한지 계산을 해보죠. 자, 첫 번째는 기관 투자인데요. 다가오는 미래에는 많은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증시, 채권, 부동산 등 시장의 포트폴리오의 전체 자산의 규모가 200조 달러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금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따로 취급을 하기 때문이죠. 자, 200조 정도의 자산이 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침투율이 베어 케이스에는 한 1% 정도가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 정도 베이스에서는요, 2.5%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긍정적인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200조 달러 중에 6.5%는 아마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베어 케이스와 베이스 케이스에서는요, 골드, 금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3.6%인데요. 이거보다는 낮은 보수적인 추정을 적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자산 중에 골드, 금에 들어가 있는 자산의 규모가 3.6%인데 이것만큼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2.5% 정도 가등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불 케이스,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요, 금보다는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6.5%까지는 비트코인이 성장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디지털 금입니다. 자, TAM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요. 2024년 기준으로 금의 시가총액은 약 18조 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침투율을 보시면요. 지금 금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에서 베어 케이스에서는 한 20% 정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베이스는 40%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의 시가총액의 반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신흥 시장의 안전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자, 2030년이 되면요. 신흥국의 통화 공급 M2라고 부르죠. M2의 규모는 68조 달러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마도 한 0.5% 정도가 만약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베어 케이스고요. 베이스 케이스, 기본 케이스는 2.5%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6%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입장벽이 낮다. 그러니까 인터넷만 있으면 접속 가능한 비트코인이 앞으로는 달러 예치보다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국가 차원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인데요. TAM은 2030년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규모가 약 15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금은 역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투율을 보시면요. 15조 달러에서 아마도 베어 케이스는 0.5%, 베이스는 2.5%니까요. 앞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한 2.5% 정도는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불 케이스를 보시면요. 전체 외환 보유고 중에 7%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엘살바도르 그리고 부탄 같은 나라는 이미 보유를 시작했고요. 2025년에는 미국 역시도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를 검토 중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수치는 조금은 보수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기업의 재무 보유인데요. TAM은 2030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의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규모는 약 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조 달러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는가 이건데요. 지금 침투율이 보시면 베어 케이스는 1%, 베이스는 2.5%, 그리고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까지도 보유가 가능한다. 따라서 지금 중간치가 중요하잖아요. 7조 달러에서 2.5%는 아마 비트코인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불 케이스 최상의 시나리오를 보면 무려 10%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스트래티지를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2024년 말 기준으로 상장 기업 중에 74곳이 약 550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하냐에 따라서 이 수치는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온체인 금융 서비스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의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요. TAM은 아직까지는 35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뭐 디파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여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앞으로 6년간 CAGR, 즉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도 1년에 한 20%는 성장할 것이다. 베이스 케이스는 4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60% 정도 이 시장의 규모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아크 인베스트의 예상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확신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죠.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반감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감기 때문에 향후 공급이 크게 늘 가능성은 전무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수요는 어떨까? 여기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가격을 결정하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만 있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본 아크 인베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향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6가지의 주요 이유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수요 시장의 규모 그리고 예상 침투율을 가지고 향후에 각각의 시장에서 추가될 수 있는 수요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예측해 주고 있죠. 자,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약간 막연했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줬다는데 이 보고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뉴스고요. 최근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의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푸시고요. 두 번째는 연준 푸시죠. 하지만 제3의 호재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젤렌스키가 지금 트럼프와 희망적인 회동을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과연 전쟁이 종식된다면 어떠한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도 정리해서 함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제 목소리를 닮은 미존 AI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단독 회담을 가진 뒤 신뢰할 만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말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토요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을 앞두고 약 15분간 단독 대화를 나눴다. 이는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 100일째인 4월 30일까지 평화협정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다. 비평가들은 이 협정이 러시아 편을 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단독으로 논의했습니다. 다뤘던 모든 사안에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젤렌스키는 X9 트위터에 이같이 적었다. 매우 상징적인 회동이었으며 서로 합의된 성과를 이뤄낸다면 역사적 순간이 될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을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으나 트럼프는 돌아오는 길에 소셜미디어에 푸틴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추가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며칠간 민간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렇게 올리며 이로 미루어 보아 그가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농락하고 있을 뿐이며 금융 제재나 2차 제재를 통해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라고 트럼프는 덧붙였다. 토요일 젤렌스키와의 회동은 두 사람이 2월 말 오벌 오피스에서 가진 논쟁적 회담 이후 처음이다. 당시 참석자에 따르면 그들은 휴전, 방공망, 평화 프로세스의 근본적 쟁점들을 논의했다고 한다. 젤렌스키는 로마에서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만났으며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과의 회담도 계획 중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는 수십 개국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이들 중 많은 이가 1월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을 마친 미국 지도자와 면담을 희망했다. 젤렌스키의 바티칸 방문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동부 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대규모 러시아 공격 이후 이뤄졌다. 목요일 발생한 이번 공격은 올해 러시아의 최대 공습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했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문을 조기 종료했다.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금요일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네 번째 회동을 가졌다. 같은 날 젤렌스키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되찾기 어려울 것임을 인정하며 트럼프에 대한 구애를 시사했다. 그는 미군 파병 대신 정보 제공과 방공 능력 지원을 안보 보장 방안으로 제안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워싱턴의 제안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승인하고 전선을 현재 접전 상태 그대로 동결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목표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목요일 양쪽에 모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이 거래를 원한다고 본다. 곧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러시아가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 전쟁을 멈추고 영토 전체 장악을 중단하는 것 꽤 큰 양보라고 언급했다. 모스크바는 2022년 2월 전면 침공 당시 몇 주 만에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키이우 함락에 실패했다. 이는 강력한 우크라이나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군은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장악하고 있으나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커다란 인명장비 손실에도 불구하고 크림과 동부 지역에서의 공세는 2024년 한 해 동안 점유지 면적 기준으로 1% 미만에 그쳤다. 미주은의 한마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섣불리 미국 증시를 떠나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종전된다면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 경제 이번 전쟁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 특히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에 큰 충격을 주어 유가를 급등시켰습니다. 종전은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잠재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정상화될 가능성을 열어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에너지 가격 안정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장주와 기술주의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에너지 비용은 항공, 운송, 제조업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여 관련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식량 가격 안정. 경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 및 수출이 크게 차질을 빚었고, 이는 전 세계 식량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종전이 이루어진다면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여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이는 미국 내 식품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식품 가격 안정은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며, 이는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어져 소매 및 소비재 관련 기업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감소 및 투자 심리 개선. 경제 전쟁 종식은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를 제거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이는 투자 및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지정학적 위험 감소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안전자산의 금, 달러, 미국 국채 선호 현상이 완화되고 위험자산 주식 앤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 기대감 증가. 경제 특히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유럽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교역 증가를 통해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해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MF OECD 전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전으로 세계 GDP 성장률의 0.2에서 0.5%포인트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식시장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은 수출 중심의 미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미국 증시의 전문가 진 먼스터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앞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급등했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뉴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로보택시 관련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의 미래에 대해서 진 먼스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좀 길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컴팩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프레셔 포인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로보택시입니다. 이번 주는 로보택시에 있어 큰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 웨이모, 백악관 소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황과 이것이 기업들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회 규모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에서 우버와 리프트를 통한 총 라이드는 약 40억 건입니다. 매년 약 5% 성장하고 있어 2025년에는 40억 건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라이드당 총 매출은 약 21달러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약 8,080억 달러 규모의 총 주소시장 탐 수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매길지 궁금해집니다. 이 성장률과 자율주행으로 인한 높은 수익성을 고려하면 매출 기준으로 약 15배 멀티플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 내 라이드 쉐어링 시장만으로도
약 1.4조 달러 규모의 투자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노리고 있는 두 기업, 웨이모는 지난해 마지막 투자 라운드 기준으로 약 450억 바세백에서 달러의 기업 가치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로보택시에 대해 투자자들이 얼마를 반영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전체 시가총액은 약 9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로보택시가 현재 테슬라 가치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보면 대략 1,000억에서 2,000억 달러 사이일 것 같습니다. 합치면 약 2,500억 달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한 가치와는 아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로보택시가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은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언제 본격적으로 수익화할지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시장 자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와 백악관 소식 중 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악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교통부 장관이 한 발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우리가 중국과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부의 혁신 아젠다의 일환으로 우리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일 국가 표준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혁신을 촉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규제는 주로 사고 발생 건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식 등과 관련된 보고 기준과 보고 빈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특히 테슬라의 FSD나 과거 크루즈, 웨이모 사례처럼 어떤 실수라도 발생하면 엄청난 감시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규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가 웨이모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을 위해 이런 복잡한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논의는 조금 답답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실수는 인간과의 기준 비교 없이 엄격하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 집중할 때 훌륭한 운전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집중해서 운전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4만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암울한 데이터이지만 이것이 지금 논의의 핵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로봇 차량이 완벽한가를 묻기보다는 인간 운전자보다 나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이런 관점이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백악관의 발언은 웨이모와 테슬라 모두에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업데이트를 거꾸로 살펴보자면 구글 실적 발표에서 웨이모 관련 소식이 아마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현재 웨이모의 유료 라이딩 수가 주당 20만 건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개월 전 주당 15만 건, 6개월 전 주당 10만 건과 비교해 빠르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작년 5월에는 주당 5만 건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1년 만에 3배나 성장한 셈입니다. 또한 웨이모는 다른 도시로 서비스 확장을 진행 중이며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웨이모가 새로 추가하는 도시는 애틀랜타와 워싱턴 DC입니다. 그리고 구글 실적 발표 콜에서 마크 마하니가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수익화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었죠. 순다르 피차이가 웨이모 관련 질문이 실적 콜에서 처음 나왔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이제야 웨이모가 구글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다르는 이에 대해 첫째로 현재 우버와의 파트너십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의외였는데 개인적으로는 구글이 결국 우버를 끊고 독자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순다는 우버와의 협력에 여전히 만족한다고 밝혔고 별도로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해
웨이모 네트워크에 등록하는 모델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제안했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눈에 띄었고 구글이 이 기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들도 점점 이 시장의 기회를 인식하고 있으며 결국 웨이모는 별도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저와 동료는 웨이모가 구글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분석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웨이모가 구글 비즈니스에 3,000대 8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는 웨이모의 마지막 투자 라운드 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오는 6월 오스틴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예정대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실제로 6월에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소규모로 약 10-20대 차량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초기 차량에 사람이 탑승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아마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사람이 탑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부 사람들은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는 걸 초반 경험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실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처음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만큼 초반에는 안전을 위해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소수 차량만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확장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제 웨이모와 테슬라의 모델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는 차량 비용 면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웨이모 차량은 대당 약 10만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훨씬 유리합니다. 테슬라는 아마 차량당 3만 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훨씬 더 많은 차량을 시장에 투입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테슬라와 로보택시에 대해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점은 최근 차량 부문에서 발생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로보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차량 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테슬라 차량 구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실제로 인도량을 전년 대비 15% 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테슬라의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략 1년 후쯤에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점차 잊히고 소비자들은 결국 가성비 좋은 차량과 저렴하고 이용하기 쉬운 라이드를 선택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런 흐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백악관의 소식은 테슬라와 웨이모 모두에게 긍정적이었습니다. 구글 투자자들도 로보택시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시작했고 앞으로 몇 달간 이 시장이 어떻게 가속화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